그럼 지금부터 토지공개정개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1차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국대 심기온 교수님 모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토지공개념 제도를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 특위 모임에서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 입법 과정이 헌법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헌법 개정안, 대통령의 비서인 민정수석이 들고 나와서 3일 동안 홍보 쇼를 벌였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청와대의 주장 역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김영호 국회의장, 강창기 국회의장 시절에 각각 의장 직속으로 개헌 자문기구를 설치했고 자구 수정만 하면 될 정도의 개헌안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몇 년씩 공들여 만들어둔 개헌안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이념 편향적인 문재인 개헌안을 국회에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토지 공개념 제도를 슬쩍 끼워 넣은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하지만 문재인 개헌안은 사유재산 제도와 시장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말이 개헌안이지 그 핵심 내용은 가히 제헌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대한민국은 시민의 자유를 근간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성장해 왔습니다. 박정희 시대 이후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했지만 자유의 영역은 경제, 사회, 문화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토지 공개념 개헌안은 시대를 역류하는 것입니다. 토지 공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실천했던 모든 나라들 지금 몰락했습니다.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물적 토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과잉 관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지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직하는 청년들에게 매년 1,000만 원씩 보조하겠다는 4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당은 국민 세금을 마약가루 뿌리듯이 살포하는 무책임한 보조금 추경안을 절대 통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민간과 기업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작은 정부가 효율적인 정부라는 저희 당의 신념은 한 채 양보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심기온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제정치 세력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이 말은 20세기 최고의 헌법학자인 칼 슈미트가 한 말입니다. 제정치 세력 간의 타협 없는 그런 헌법은 독재시대의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와 협의 없는 대통령의 일방적 발의 개헌은 전부 독재 시대에나 하던 그런 발상이고 독재 시대에나 했던 그런 개헌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독재 시대에 하는 방식을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토지 공개념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여당 대표가 토지를 전부 중국식으로 국가 소유를 하자 이미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어서 나온 것이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이미 토지 공개념을 근거로 한
4가지 부동산 관련 법률 중에서 3가지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재건축 시에 초과이익 환수제도인가 그거로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막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가자는 것이 지금 이 개헌의 본질이라는 게 개헌 의사가 명백히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고 그런 식으로 내심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 바로 토지 공개념 이 조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당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개헌 반대, 개헌 저지 투쟁의 일환으로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이런 식의 개헌은 정말 나라 체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그런 발상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진석 의원이 주관하는 경제파탄대책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과연 이런 식의 사회주의 개헌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이 급격한 체제 변혁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거기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강제 개헌안이 체제적 논란을 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지 공개제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회담을 통해서 국회가 국민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각 당의 개헌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자고 하고 있는데 우원식 원내대표는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간제 개헌안이 민주당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국민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과 짓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인 개헌 영수 회담을 제안했는데 청와대 국회 출장 소장 원식 소장이 대통령 개헌 영수 회담은 못한다고 이렇게 출장 소장의 입에서 민주당을 패싱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이런 토지 공개념이 기본적으로 소유권의 불가침을 기반으로 하는 사유재산 제도와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는 문재인 개헌안의 토지 공개점 부분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 공개점 내용을 명시했다는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 해소를 해결할 게 따로 있는 거지 토지를 가지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겠다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었어요. 시민사회 노동운동을 오래 한 나로서는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를 해소하고 또 대기업이 중소협력 하청에서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차별 불평등 심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타당하지만 토지 공개점을 들고 나오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국민들에게 운운하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아도 정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은
정진섭 자유한국당 경제박탄대책특위위원장의 이런 토론을 통해서 문재인 간제 개헌안이 얼마나 대한민국 체제를 혼란스럽게 야기시켜 나가는지 적나라하게 밝혀냈겠습니다. 토론을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온 여러분들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헌법에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에도 그 재산권 제한 조항이 있고 토지 소유권도 지금 헌법에 의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공개념까지 도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회주의 헌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을 갖게 되었다. 마치 이제 기자분들은 그러면 토지를 제한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 이미 헌법에 재산권 제한 조항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다 있습니다. 제가 대표해드린 문건 1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토지 공개념 배경으로 해서 청와대에서는 이제 현행 헌법에서도 23조, 122조 등에서 인정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그래서 이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 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공개념 내용으로서 이제 사회적 불평등 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명시화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23조 헌법 23조에 보시면은 이제 그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게 있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122조 같은 경우에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보통 보면 헌법에 대부분 이 정도 규정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하느냐는 다른 문제인데 그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공개념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나라 집값이 진짜 문제인가를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호주, 일본, 영국, 미국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운데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PIR이라 해서 자기 연봉 대비 집값이 얼마냐를 따졌을 때 3에서 한 5배 정도는 적정하다 하는데 우리가 약간 5배에 가깝긴 하지만은 적절한 것으로 보통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집값을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한 달 전에 IMF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진단했습니다. 특정 지역, 강남이라고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특정 지역의 불안정한 요소는 있겠지만은 한국 집값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주택 사정이 우리나라 집값이 이제 계속 이렇게 힘들었느냐 보시게 되면은 빨간 점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86년부터 OECD의 통계를 제시하기 시작해서 그 월급 대비, 연봉 대비 집값이 얼마냐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집값이 굉장히 좋아졌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0만원 건설 이후인 91년, 92년 이때부터는 세계 평균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보시게 되면은 거의 가운데 값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주택 사정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이제 제가 강남 집값은 그렇게 비싼가라고 한번 잡았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특정 지역의 집값이 문제라고 하니까 그럼 강남 집값이 아주 비싸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여기 보시면 텔아비브라든가 시드니, 뉴욕, 도쿄 이런 데는 평당 가격이 대략 한 5억에서 6억, 7억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이제 강남과 강북에 한 개씩 존재하고 있는데 평당 1억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꺾은선으로 표현한 것들이 그러면 이제 GDP 대비 몇 배인가를 봤을 때 한국의 가장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더라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조만간 몇 년 내에 가장 고가 아파트는 평당 2억짜리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불평등이 더 심화되어서 더 큰 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도 추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좌측 그림은 이제 명목 그 지수의 변화입니다. 명목 지수의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82년부터 조사를 했는데 꽤 올랐습니다. 대략 한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4배 정도 가까이 올랐고요.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십니다. 실질 주택 매매 가격 지수인데 물가 상승률을 다 제거했을 때는 전국 집값은 오히려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거의 한 40년 동안 빠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서울 집값은 물가 상승률과 거의 일치합니다. 다만 이제 강남 집값 같은 경우에는 오르긴 올랐는데 봤을 때는 대략 한 30년 동안 30% 올랐으면 그건 오른 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강남 아파트가 제일 올랐고 그 다음 서울 그리고 전국 평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 이런 지수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는 올랐지만은 단독이라든가 일반 주택들은 가격 하락폭이 무지 컸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저희 아버지도 30년 동안 집을 사시고 파셨는데 2천만 원 올랐습니다. 시골에서 30년 동안. 다음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다. 그렇게 심각하다면은 아마 이런 공개념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알기로 OECD 40개 정도 데이터를 다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빨간 점선입니다. 빨간 점선을 보시게 되면은 주택매매 가격 지수가 거의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 OECD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IMF에서도 똑같은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버블이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올록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들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풍기록 국가 중에 에스토니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 정도 상황을 보여준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도 공개념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좀 아닌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2000년대 가격 상승할 때 뭐 영국, 미국, 스페인, 우리나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적게 올랐고 IMF 때, 외환위기 때, 죄송합니다. 금융위기 때도 하락할 때 우리나라는 제일 작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은 뭐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8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꼭 토지 공개념이 필요한가입니다. 토지 공개념이 도입된 거는 이제 89년 이때 가격이 폭등할 때입니다.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에 강남 아파트라든가 서울 아파트는 평균 3년간 한 25에서 3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실제 강남 아파트는 3년 동안 3배 오른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좀 좋은 아파트들은 3년에 2배까지 오르는 그런 과격한 상황이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끝쪽에 보시게 되면은 대략 1% 2%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는 5% 정도 상승했고요. 30년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공개점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그 토지 공개념에 대한 합의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토지에서 나오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헨리 조지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이 많았는데 150년 전의 사람을 가지고 아직도 이제 울고 먹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헨리 조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생산 요소는 지대와 자본과 노동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자본은 노동과 같은 거다. 그럼 결국 지대하고 노동인데 지대가 계속 높아지면은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빈곤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계속 어려워져야 되는데 최근 한 150년간의 상황을 보면은 노동자 여건은 굉장히 개선됐죠. 이게 막 시점이 이제 그 자본주의 구조 불평등으로 인해 가지고 파산한다고 선언한 예측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불로소득으로 지대를 상정하고 있는데 불로소득을 이제 상정할 때 불로소득은 자기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얻는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있고, 그리고 지대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지대가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사서 2배 오르면은 내가 무슨 노력을 했길래 2배가 올랐느냐, 이 문제도 있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최근에 건설 경기, 그리고 200만원 지을 때도 건설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때 노동자 임금이 3배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3배 오른 게 그 노동자가 노력해서 3배가 올랐냐, 아니면 수요 공급에서 올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실제 수요 공급에서 오른 효과거든요. 불로소득이다 아니다 여부는 따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당시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공사를 할 때는 굉장히 더 부담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불로소득을 제거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그 켈리 조지가 얘기했던 것은 재산세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가치세를 다 없애자는 겁니다. 없애고 토지 단일세로 가자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검토를 한다라도 전 세계에 한 나라가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단기적 경제 충격이라든가 사회 충격으로 해서 그걸 도입 검토를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들이 작년부터 계속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불평등이 아주 심각한가 우리나라 상황이 우리가 OECD로 보게 되면 평균보다 조금 더 심각한 편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나라들 아니면 더 심각한 나라들도 공개점이라든가 불평등 심화 완화를 위해서 헌법에 규정을 하는 나라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토지로 봤는데 사회적 불평등 심화가 지대에서 나오는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구 소득 구성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한 70% 정도가 70% 이상이 근로소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근로소득 차이에 따라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고, 뭐 재산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게 지대인데 거기에 대한 비중은 뭐 한 10% 내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대를 제거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아주 낮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이 어디만큼 올라야지 사회적 불평등인가의 문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방에서 1년 내에 5배가 오르면 그거는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 것이냐, 아니면 강남에서 5% 오르면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 것이냐에 대한 해석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는 제약 조건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악용될 소지도 있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밝히고 있듯이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제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합리적 사용이란 말은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누가 합리적을 판단할 것이냐, 이게 이제 사회주의 그 전초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제한하는 것이 굉장히 약한 나라이고 규제가 없는 나라인가? 지금 최근에 뭐 개포동의 로또 분양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청약 규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규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났거든요. 오히려 시장 기제를 더 활용했으면은 서민들이 더 혜택을 받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을 텐데 규제가 오히려 강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권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강한 수용권을 발동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택지 개발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할 때는 소유주한테 묻지도 않고 의견을 묻지도 않고 토지 소유권, 수용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신도시 개발 같은 거 할 때 그런 법을 제안했다가 많이 기각을 당했거든요. 도대체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적어도 그 소유자한테 물어는 보고 땅을 뺏어야지 묻지도 않고 땅을 뺏는다.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물어보고 나는데 그 정도로 강한 규제, 수용권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이제 더 크게 간다면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퍼블릭 유스하고 퍼블릭 퍼포스라고 표현했습니다. 퍼블릭 유스는 공공적 이용이라고 표현하는데 공공적 이용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도로를 닦거나 이럴 때는 이제 수용권이라든가 재산권을 강제하는 것들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퍼블릭 퍼포스라 해가지고 공익을 위하여 수용권을 발동한다. 아니면 공익을 위하여 제약을 한다. 이런 것들은 최근의 판례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구 헌법의 발달 역사를 보더라도 그것들은 보통 이제 공공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사회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사회적 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 사용이라는 말을 그냥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고 헌법 개정이라든가 법률 개정 역사의 측면으로 반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위헌 법률의 제도입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 초과 이득세에는 이제 불합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은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200평이 넘어가면은 그 최고 그 가격의 11%를 세금으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11%를 낸다 그러면은 이제 한 10년 정도 세금 내면은 자기 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센 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250평짜리 집인 사람은 옆집에 가서 이제 케이크도 사주면서 우리 땅 50평을 그냥 줄 테니 제발 좀 가져가라. 그리고 웃지 못할 사건들도 그 당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을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냐?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 같은 경우에도 3년 단위로 토지의 상승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3년 단위로 평가하고 나서 3년 동안 뭐 평균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럼 상승분의 50%를, 최고 50%를 국가가 걷어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실현 이익인데 나중에 집값 빠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땅값이 빠질 때는. 그런 문제들도 심각하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법률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럼 적어도 이 정도 강한 법이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쪽을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목표가 이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인가 아니면 강남 집값 또는 서울 집값 잡는 게 목표인가라고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강남 집값이라든가 서울 집값을 강제로 억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과연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지금 이제 지방 집값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이후에 지수를 처음으로 산정했는데 작년, 재작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강남 집값이 빠진다면은 뭐 강남 집값 빠지고 지방이 올라주면 제일 행복한 케이스인데 일반적으로 대장주가 빠지면은 이제 따라가는 추종주들은 더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도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민 보호를 이룩할 수 있겠는가? 과연 지금 이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서민들한테 나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 2차 대전 이후의 선진국들의 그 경험입니다. 다음은 이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 같은 것들은 고려했는가입니다. 사실 그 부유세라든가 뭐 지금 보유세 인상 논의가 있긴 하지만은 다양한 그 옥죄는 규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강하게 먹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큰 충격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자체가 거의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민 경제가 위축이 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업이 경제 성장의 한 절반 정도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거의 위축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IT 산업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서민 경제하고 굉장히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 충격이 가서 결국 서민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주택자 등의 이제 고주택, 고가주택이라든가 그런 규제 강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규제 강화가 되게 된다면은 지금 당장이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략 매년 30에서 50만 원 정도를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 주택의 한 40% 정도는 다주택자가 소화를 하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거의 한 80% 이상은 다주택자들이 공급하고 있는데 그 임대주택 공급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선진국들이 경험하고 나서 다주택자들 장려 정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게 된다면은 곧 지나지 않아서 임대료 폭등이 일어나고 결국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충격이 몇 년 단위로 나타나고 언제부터는 좀 완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고민은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너무 없지 않았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정책을 만들거나 그럴 경우에도 보면은 수혜 계층이라든가 피해 계층 그리고 이제 장기적 효과, 단기적 효과를 따지는데 헌법에 그런 조문을 넣으면서도 그런 검토가 없다는 것들은 굉장히 아쉽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지역별 상황과 그 영향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굳이 이런 것들이 와서 시장 충격을 주는 게 맞냐? 장기적으로 아마 더 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별 상황에 좀 맞춰서 내용을 다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상황에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게 되면 아마 뭐 전문가들에 따라 좀 다른데 한 2번, 3번 정도 금리 인상하면 시장 자체가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금리 3번 정도 이상하면 부양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공개념 논의를 지금 시점에 태워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하냐 그런 식으로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뭐 지금 나온 내용들은 너무 과격하고 검토 없이 나온 뭐 개념 정도가 아닌가 그것도 컨센서스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개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뭐 사회적으로 다듬든가 아니면 법률적으로 좀 다듬든가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